지금 중앙아시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수만 명의 고려인들이 조상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의 귀향입니다. 이들을 움직인 건 단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52회를 타슈켄트에서 살던 한국어 교사. 평생 조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하나로 7시간 비행을 감행한 그녀가 전 세계 고려인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SNS를 타고 퍼지자 중앙아시아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아픈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노인을 공경하며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 이주당한 동포를 진짜 가족처럼 품어주는 나라.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진 지 80년. 4대에 걸쳐 이어진 그리움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만 명의 귀향으로 이어진 기적. 끊어진 뿌리가 다시 이어지는 가슴 벅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베틀라나 박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32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52살이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평생 가보지 못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81살의 노인이 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그분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스베틀라나,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마.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이역만리에서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조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셨던 분이었어요. 증조할아버지 때 강제로 이주당한 이후 4대째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지만 아버지 마음속엔 늘 서울이 있었습니다. 너라도 꼭 한번 가보거라.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곳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고 와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렸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그저 임종을 앞둔 노인을 위로하는 약속이라고만 생각했어요. 52회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나고 자란 제게 한국은 교과서 속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어를 가르치긴 했지만 그건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장례식장에는 타슈켄트의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모두들 아버지를 존경했거든요. 평생 우즈베키스탄에 살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지키려 애쓰신 분이셨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3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누런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953년 7월 27일. 오늘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형은 살아있을까?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세대가 이어서 쓴 가족 일기였어요. 그 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지 못하는 한이,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후손 중 누군가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증조할아버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할아버지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버지는 타슈켄트에서 어떻게 가족을 지켰는지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일기장을 읽었어요.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건 끊어진 뿌리를 다시 잇는 일이었습니다. 4대에 걸친 한을 풀어드리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검색창에 재외동포 방문이라고 입력했죠.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서울까지는 비행기로 7시간 거리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그 거리는 잃은 해인 없는 세월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웠어요.
52회를 타슈켄트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긴 했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과서 속 언어와 살아있는 언어는 다르니까요. 출발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1981년 10월 초. 오늘 라디오에서 서울올림픽 유치 소식을 들었다. 우리 고향이 그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가슴이 뛴다. 아버지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했어요. TV도 없이 라디오만으로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4년 3월 15일 아침 8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타슈켄트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깨끗했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한없이 높았어요. 가장 놀란 건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화면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길을 안내해줬어요. 저같이 처음 온 사람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요.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려인 4세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으로 처음 조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향에 온 걸 환영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0해 만에 처음 듣는 환영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3월의 서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타슈켄트와는 다른 공기였어요. 차갑고 맑았어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 본 풍경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는 질서정연했으며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타슈켄트에서 본 한국 드라마 속 장면들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놀라웠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 주소를 보여드렸죠. 기사님은 제 어눌한 한국어를 듣고는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고려인이에요. 그러자 기사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동포 아닙니까? 택시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거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곳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일어선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당신이 평생 보고 싶어 하시던 서울에 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뭔가 해냈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라고요.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를 걸었어요. 타슈켄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보도, 질서정연한 교통신호,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서요. 순간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할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할머니는 제 팔을 잡아 일으켜주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발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여기 근처에 정형외과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 말이에요.
타슈켄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병원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기실이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접수증을 받고 진료를 기다리는데 불과 10분도 안 걸렸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병원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더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2주 정도 조심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가 끝나고 수납을 하러 갔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약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외국인인 저를 위해 천천히 쉬운 단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병원을 나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는 게요. 다음 날 발목이 좀 나아져서 동네를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그러다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어요. 안에 들어오시게. 뭐하러 밖에서 서 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러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얼굴이 낯설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고려인 4세대예요. 제 말에 경로당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동포구만. 먼 곳에서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날 저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두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게 점심을 차려주시고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물으셨어요. 강제이주 이야기를 하자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는 동안 당신네들은 고생이 많았구만. 미안해요. 한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한 조국을 보니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경로당에서 나올 때 어르신들이 제게 과일과 반찬을 한 보따리 싸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4월 3일. 오늘 꿈에 어머니가 나오셨다. 고향집 마당에서 나를 부르셨다.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버지도 이런 따뜻함을 경험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정, 서로를 돌보는 문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 이 모든 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관광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곳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요. 아버지의 유언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서울 시내에 고려인 문화센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거기 가면 같은 처지의 동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죠. 다음 날 바로 찾아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안내방송이 4개 국어로 나왔고 노약자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정말 비워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오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다고요? 여기 같은 고향 사람들 많아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거든요. 조부모님의 강제 이주, 중앙아시아에서의 삶, 그리고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온 이야기들이요.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살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52회를 타슈켄트에서 산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정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 대답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한국 정부에서 고려인 동포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귀화도 일반 외국인보다 훨씬 쉽고요. 그날 오후 센터에서 한국 학교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 교사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었죠. 근처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교실마다 최신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실, 과학실, 음악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급식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영양사 선생님이 담아주시는 음식을 받고 있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영양소까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더군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가난한 집아이나 부유한 집아이나 똑같은 밥을 먹는다는 게요. 수업도 참관했습니다. 5학년 사회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학교가 잘 되어 있나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라마다 다르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었지.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더 발전시켜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70해 만에 이렇게 교육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학교 견학을 마치고 문화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산다면 뭘 할 수 있을까? 타슈켄트에서 32해 동안 쌓은 한국어 교육 경험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녁에 센터에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에 밥을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3년 전에 귀화했어요. 처음엔 두렵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후회 안 해요. 병원비 걱정 없고 손주들 교육 걱정 없고 무엇보다 조상님들 나라에서 산다는 게 마음이 편해요. 다른 분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귀화했는데요. 연금도 받고 복지 혜택도 받고요. 한국 정부가 우리를 정말 동포로 대해줘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단순히 방문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진짜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게 맞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0년 6월 12일. 오늘 신문에서 한국이 세계은행에서 졸업했다는 기사를 봤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됐단다. 내가 살아생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끝내 오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타슈켄트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 저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귀화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소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번호표를 뽑았죠. 대기 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면에는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관공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 차례가 되어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려인 4세대인데요. 귀화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분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아, 고려인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담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0분 뒤 50대 남성 상담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인사하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사분은 고려인 동포를 위한 특별귀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반 외국인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서류도 훨씬 적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고려인 동포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거 지원, 취업 알선, 한국어 교육,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조상님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분들이잖아요. 다시 돌아오시는 걸 당연히 환영해야죠. 상담사분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70해 만에 듣는 환영이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생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등이었죠. 서류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게 제 직통번호예요. 상담사분이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번호까지 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나와 바로 고려인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장님께 상담 결과를 말씀드리자 무척 기뻐하셨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서류 준비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 귀화 도왔거든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슈켄트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2주 정도 지나자 서류가 거의 다 모였습니다. 센터장님이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면서 조언을 해주셨죠. 이 부분은 공증을 받아야 하고 저건 번역 공증이 필요해요. 모든 걸 혼자 했다면 얼마나 헤맸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서류를 제출하러 다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담당 상담사분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준비하셨네요. 이제 심사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3달에서 6달 정도 걸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사무소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산책하시고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나라가 만든 평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에서 타슈켄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은 31살로 타슈켄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한국에서 살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52회를 함께 산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그래. 엄마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너도 나중에 한국 오면 좋겠구나.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보러 와야 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 50주년이라고 한다. 라디오에서 서울 행사 소식을 들었다. 나는 언제쯤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아버지, 딸이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머물기로 했어요. 당신이 평생 그리워하시던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조국이 저를 받아주었으니까요. 귀화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고려인 문화센터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에 제 집이 생긴 거였죠. 집을 구하는 과정도 신기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더니 직원분이 태블릿으로 여러 매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과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계약서도 표준화되어 있어서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제도였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보험회사가 대신 돌려준다는 거였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입자 보호제도였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두고 잤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도둑이 들까봐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신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운동하고 계셨어요. 누군가는 게이트볼을 하시고 누군가는 맨손 체조를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거셨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얼굴이 낯선데.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포구만. 여기 매일 아침 나오면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같이 운동해요. 그렇게 저도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모두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물으셨어요. 거기 우즈베키스탄은 어때요? 살기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점이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의료 시스템도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치안이 불안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긴 안전해요. 밤에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게 그거예요. 법이 제대로 서 있고 경찰이 일을 잘하니까. 정말 그랬어요. 서울에서 석 달을 살면서 한 번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귀가해도 무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모든 식품의 원산지와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한 젊은이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배려였어요. 다음 날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배우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참여했어요. 수강생 중에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손주들과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다며 열심히 배우고 계셨어요. 쉬는 시간에 그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고국을 그리워만 했는데 이렇게 와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꿈만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따라 울컥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하러 간 거였는데 직원분이 무척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면에 여러 복지 정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무료 건강검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국민을 돌보는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망설이지 않고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바로 전화를 걸었죠. 담당자분이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이 밝았다. 한국은 IMF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다고 한다. 대단한 나라다. 나는 죽기 전에 그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아버지, 저는 이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이곳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려고 해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조용한 주택가의 저녁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고향이 될 거예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면접을 본 건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은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분이셨어요.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32회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셨다고요? 경험이 정말 풍부하시네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이 결정됐어요. 첫 출근날 떨렸어요. 52년 인생에서 한국 땅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맡은 수업은 초급 한국어 반이었어요. 수강생은 모두 8명이었는데 그중 3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베틀라나 박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려인 4세대이고 타슈켄트에서 32회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한글 자모부터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익혀갈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카자흐스탄에서 온 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귀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겪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필요한 서류, 절차, 주의할 점들을요. 그 학생은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용기가 나요. 저도 꼭 도전해 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제 삶만이 아니라 다른 고려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거였어요. 센터에서 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스베틀라나 박 선생님이신가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귀화 심사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선생님의 귀화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사무소로 오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센터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지나가시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귀화가 승인됐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됩니다. 센터장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축하해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타슈켄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엄마 귀화 승인 났어.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눈물이 또 났어요. 그랬겠죠. 아버지가 평생 꿈꾸시던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고려인 문화센터 식구들이 함께 와주셨어요. 센터장님, 동료 교사들, 그리고 제 수강생들까지요. 귀화 증서를 받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담당 공무원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증서를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스베틀라나 박.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사무소를 나와 함께 온 분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 수강생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도 용기가 나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어요. 2023년 10월 5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스베틀라나야, 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부탁이 하나 있다. 우리 조상들의 나라를 꼭 한번 가보거라. 그리고 그곳이 어떤지 아빠에게 말해다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게 됐어요. 당신의 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펜을 들어 일기장 마지막 빈 페이지에 썼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오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었다. 4대에 걸친 여정이 여기서 완성되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0해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귀화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연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무대 뒤에서 떨리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진 의료 시스템, 안전한 치안, 훌륭한 교육 환경. 모두 맞는 답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사람들. 그게 이 나라를 진짜 선진국으로 만든 거예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학생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발표했어요.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조부모님이 태어난 나라에 왔습니다. 여기는 전쟁 후에 가난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학생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는 지하철이 모든 곳에 있어요. 깨끗하고 안전해요. 제 나라에도 언젠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한국어만 가르친 게 아니라 희망도 전했구나 싶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문득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평화로운 거리. 이른 해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곳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타슈켄트에서 딸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정말? 무슨 일로?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회계사 자격증 인정받는 방법 알아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연기를 딸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엄마가 다 도와줄게. 영상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월의 서울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 출근했더니 센터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스베틀라나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고려인 귀화 지원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경험을 다른 동포들과 나누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귀화 지원 강의를 했어요. 20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충격, 귀화 과정의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으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까요? 나는 75인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르신을 더 존중하죠. 제가 봤던 경로당 어르신들처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용기가 나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쓴 글귀를 읽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오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었다. 그 아래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오늘 첫 귀화 지원 강의를 했다. 20명의 동포가 조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아버지의 유언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고려인의 수건이었다. 이제 그 길이 열렸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는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제 인생 52년 중 가장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단순히 국적을 바꾼 게 아니라 뿌리를 찾은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제가 한국에 오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흩어진 동포들이 다시 모이고 끊어진 역사가 이어지고 4대에 걸친 그리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가능하게 해준 나라였어요. 이른 해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여전히 동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나라. 내년이면 제 딸도 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손주들도 이곳에서 태어날 겁니다. 강제로 떠나야 했던 증조할아버지의 5대 후손이 다시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거죠.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